이번 학기 변호사 실무 강의는 채권과 채권 관리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과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는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채무자의 대처 요령입니다. 변제 가능한 채무는 신속히 갚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자가 은행 대출 이율보다 높거나 판결에 의해서 연 12% 지연이자가 붙는 채무는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채무는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커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두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회생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수입과 재산을 고려하면 변제하지 못하거나 수십 년 갚아야 할 정도가 되면 이제는 회생 파산 면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생은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몇 년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고요. 파산 면책 제도는 아예 면책까지 시켜줘 버리는 경우거든요. 이제 하나도 갚지 않고요. 각각의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가, 파산이나 회생 제도가 왜 있느냐? 이거 빚 안 갚는 채무자를 이렇게 면책해줘도 되느냐? 아니면 빚을 이렇게 대폭, 이렇게 탕감해, 이렇게 대폭 경감해줘도 되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예,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엄지에서 일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이래서 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책시켜 줘가지고 빨리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게 이제 채무가 많이 생긴 이유가 개인적인 좀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 본인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보증을 잘못했다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예컨대 뭐 자기가 부도낸 게 아니라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연쇄적으로 해서 본인이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파산과 회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가 생기면 회생과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 되겠고요. 본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도 만약에 채무가 갚지 못할 정도로 많아진다면 회생 파산 면책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야 되겠습니다. 차용금과 이자 중에서 차용금과 이자 중 이자 제한법 위반한 부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자 제한법이죠. 최고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이자 제한법에서는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연 20%입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고요. 임의로 지급한 이자는 그러니까 임의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선이자는 금지됩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원본입니다. 선이자는 뭔가요? 예, 1000만원을 빌려준다 해놓고 선이자라고 하면서 100만원 빼고 900만원만 빌려줄 때 원본이 9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선이자고요. 선이자는 예, 무효입니다. 간주이자. 예, 뭐 예금이나 뭐 할인금이나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뭐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이자로 봅니다. 이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으니까 이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예, 이런 걸 다 간주이자로 보는 겁니다. 복리약정 제한. 복리약정이 아예 무효가 아니고요. 최고 이자율을 제한을 초과하는 예, 그 복리 부분만 무효입니다.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제한하니까 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이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과다하게 이제 약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 예,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 제한과 처벌. 예,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부한 경우에는 연 27.9%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 이자율을요. 현재는 연 20%입니다. 벌칙으로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추심 채권에 대한 대응입니다. 2009년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도 채무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법 추심은 금지되고 또 처벌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확인서 교부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채무 확인서를 교부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6조에서는 수임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이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 예,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 추심자는 누구다. 그리고 연락처, 채무금액, 입금 계좌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8조의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량,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연락,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제8조의 3을 보면요. 관계인에 대해서 연락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채무와 관련해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량,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등. 채권 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변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보통 이제 채권 추심하는 사람 이 채무자한테 협박을 하죠. 너가 엄마한테 알려주겠다. 뭐 너가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폭행, 협박, 거짓 표시, 불공정 행위 등 금지. 이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이는 범죄 행위죠. 당연히 안 되겠죠.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예, 야간 그래서 이제 밤 9시부터 아침 8시 그 사이에는 방문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주간이라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음량,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4호 채무자 외의 사람, 보증인까지 포함합니다.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처벌되고요. 5호 채무회사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다른데 돈을 빌려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가족이 되겠죠 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7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다 금지됩니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호 법원, 검찰청, 그 밖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량,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호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그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호 채권 추심에 관한 민법상 또는 형법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호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 금지됩니다.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과거에 채권자들이 다른 그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행패를, 이제 행패라기까지는 하기 좀 그렇지만 돈 달라고 하면 망신당하기 싫어가지고 부조 들어온 돈으로 갚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금지하는 거죠. 2호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 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개인회생 절차가 딱 이제 시작되면 바로 이제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변제도 못하게 하고 변제 이제 요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호 엽서에 의한 채무 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다 금지됩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입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를 또 볼까요? 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 행위를 한 자. 제9조 제2호에서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앞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금지하는 행위들요. 제10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사용한 자.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앞에서 금지했던 행위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요. 제8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자, 제11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앞에서 금지한 행위 중에서 조금 비교적 가벼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좀 무거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형법상에 해당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뭐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는 거죠. 보정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 이 법은 보정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정으로 인한 보정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 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정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보정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입니다. 과거에 뭐 은행이나 뭐 아니면 개인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도 보정인을 갖다가 이제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건 뭐 친구인데 뭐 보정 써달라면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정 썼다가 그 보정 써달라고 했던 친구가 돈 안 갚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가정파탄까지 주로 나죠. 부인이 알게 되고. 정의는 뭐냐? 보정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보정인이 아닌 경우, 허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경우만 볼까요?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 책임사원. 이 기업의 대표자나 또는 과점주주도 있네요.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회사의 주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채무에 대해서 보정을 선 거는 선의로 이제 호의, 아무런 대가 없이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기업의 사실상 이제 주인이니까요. 본인이 채무를 이제 부담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렇게 기업의 대표자나 과점주주 아니면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런 사람과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이면서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정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지 않습니까? 사장이나 주주나 과점주주나 아니면 사실상 사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사람도 경영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보정채무를 부담한 경우만 이제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라든지 뭐 아들, 아버지 뭐 이런 경우는 기업 그냥 이제 이렇게 보증 썼을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업자도 책임을 당연히 지겠죠. 밑줄 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보정채무 최고액을 특정해야 됩니다. 보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정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보정기간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고액을
예, 특정해야 되고요. 제5조 채권자의 통지 의무 등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한 경우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이행 여부를 보증인이 알려야 되고요. 자, 밑줄 치는 거 중요하겠네요. 채권자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예, 입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손해액도 입증이 될 거고요. 제6조 근보증입니다.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특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보증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증하기 위한 게 근보증이거든요. 이 경우에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되고요.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근보증만 그렇습니다. 제7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지만요.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 제1항,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또 고지해야 됩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신용정보입니다. 개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정보를 갖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보증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채무자가 보증을 좀 써달라 해서 보증인이 알았다 하지만 보증인은 그 신용까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요. 금융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갖다 보증인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용정보가 적힌 그 서면에다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2항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이제 신용정보를 보증인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만약에 그게 싫으면 이제 제시하지 마시고 내 보증인 그분 안 채우겠다. 이렇게 되겠죠. 3항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항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 관련 신용정보의 제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채무자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금전채무 그리고 보정채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